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에서도 부동산 특위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각에서는 정책 신뢰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단연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부동산 정책을 좀 수정하자 큰 틀에서는 그냥 가더라도 세세한 부분을 좀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지원하고 보호를 확실히 하고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통해서 확실하게 늘려나간다. 이게 기본 원칙은 분명히 하고요. 예. 다만 방향은 명확하지만은 미세 조정. 다만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공시가 9억입니다. 부과기준. 김병욱 의원이 네네.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 네. 이걸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건 당내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서울시는 약 16%가 이 종부세 대상인데 저는 좀 이거 과도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종부세 대상을 대략 1.1% 수준이었는데요. 예. 저는 합리적인 조정을 당내 특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연세가 드셨다든지 장기 거주를 하셨다든지 소득이 적으신 분은 과세를 이원해서 즉 파실 때 한꺼번에 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해서 1가구 1주택은 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아까 10몇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극히 일부다 9억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저는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불로소득을 없애 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는 다 같은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다만 이 전국적으로 4%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6% 서울이 많이 올랐던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시민단체에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의 상위 10%가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통계를 들여다보면 10대 중에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명, 20대에서는 15,000명, 30대에서 두 채 이상이 20만 명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땅보다는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 자,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과다한 세금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현된 이득도 없고 이 사람들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오른 게 우리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무조건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건 아니고 이게 지방에 집을 한 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보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의 집 같은 것은 이것은 제외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노후를 해서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주택만 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고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농촌 지역, 그다음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저는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거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올해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자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곧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특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그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예, 보고요. 예. 좀 전에 국회에서도 부총리 상대로 과세이원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어허. 또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신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가구 1주택하고 가장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했던 게 대출을 묶어놓은 거였었거든요. 특히 서울 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은 0% 이렇게 해서 뭐 30, 50 세대들이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9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수치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해서. 저는 생애 첫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확실하게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늘려나가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몇 퍼센트다 이런 것까지는 80%를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기한을 5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에서 40년을 늘려서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80이냐 70이냐 90%냐 이거는 저는 금융기관이 그분의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가 사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자기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면 또한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뭐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60% 정도를 저걸 보니까요. 담보를 하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니까는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느냐. 처음부터 그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 저희가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이 유동성 공급 등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 급격히 올랐잖아요. 예. 그 급격히 올랐으면 그게 잘못됐으면 저는 빨리 수정하는 빨리 것이 바꿔야겠다. 예. 오류를 빨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은 지자체에 이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공시가격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중앙과 지방 여야도 머리를 맞대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지자체에 이양을 하는 건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이면 단체장 선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정치화되면 국민만 고통스럽다. 예. 당장 이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몇 개 발표하니까 강남을 지역으로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해야만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공시가격을 사실 뭐 조금씩 올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방향성은 맞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공시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동결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이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세율 부분의 문제이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다른 질문도 좀 여쭤보죠. 보궐 이후 여야 모두 대선을 이끌 차기 지도부 구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친문이다.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만일 친문이 되면 선거 패배에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정풍운동,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몰아내는 정풍운동이 있고 예. 우리가 중심을 세워서 혁신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허. 실제로 어떤 분이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예. 목표는 결국 민생에 집중한다는 거는 저는 공통점으로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당원들이 또 잘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당이 끌려간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 폭탄을 보내 이런 건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강성 친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원들 중에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또 강경한 생각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도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문자 폭탄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던데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민생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생에 집중하자는 큰 원칙,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예. 그러나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놓고 우선순위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나 대출 규제 문제, 백신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대란 등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야가 정책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백신 문제나 그 반도체로 시작된 기술 전쟁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예.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야가 빨리 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빨리 안정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결국 정당이나 정치인은 유한하지만은 결국 국가나 국민은 무한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 문제 또 백신 문제 특히 이 부분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언론도 야당발 발언을 빌려서 엄청나게 여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정부를. 네. 이 상황에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심에 놓아야 될 거는 결국은 정쟁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결국은 그 정당을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신임 지도부 체제가 꾸려지면 신임 지도부체에서 정식으로 뭐 이런 협의체 같은 걸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지도부에 그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결국은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언급한 것 같고 야당 의원들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백신과 맞바꾸는 딜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뭐 의원님이 원하지든 않든 어쨌든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권에 이강재 의원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은 그 선거 패배를 해서 정말 그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고 예. 경청하는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그러면 뭐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역사가 필요하면 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9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7명이 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요. 아무래도 주 초반인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이게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도 27%를 넘어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구의 교회, 또 경기 하남시의 음식점, 오산시의 화장품 제조업 등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고요. 또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의 LG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과 관련해 어제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남에서도 진주의 지인 모임, 또 김해시의 보습학원, 사천시 음식점 등과 관련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시간 확진자 수도 어제보다 120명 정도 많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라면 내일 자정 기준으로 하면 또 700명 가까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어쨌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느린 상황이고, 거기에서 언론과 야당이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까지 목표했던 것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게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한 겁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또 이달 4월까지 3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은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시설, 사회 필수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 1차 접종하는 게 목표라면서 예. 이렇게 상반기에 1,200만 명가량 1차 접종이 이뤄지면은 중증 진행이나 치명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900만 명분 확보한 7,900만 명분 외에 추가 물량을 더 도입하고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일찍 가져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장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백신 제조사들과 릴레이 협의를 하면서 백신 조기 도입 또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접종하는 3차 접종이죠. 이른바 부스터샷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7,900만 명분 외에 추가적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목표에 대해서 추정을 바탕으로 계속 부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방역 차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2달이 지나면 정부 약속대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실현되는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수급은 속도가 나지 않지만 목표는 했는 대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 되는 자신감을 입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해보죠.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요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LTV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집의 가치 대비 몇 %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이죠. 현재 초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엔 40%까지 대출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50%까지 LTV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무주택 세대주들 같은 경우는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10%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무주택자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 LTV 우대 비율이 10%로 돼 있는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국토위 또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우대 혜택을 더 늘린다는 게 퍼센트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이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또 당정은 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은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다음 달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이제 6억 원이 상한선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6억 원 이상은 감면을 못 받고 있고 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민주당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 당정 협의에서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억 원 아래까지는 감면을 좀 해주자라고 제시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 재보선에서 참패한 게 부동산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현행 종부세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건데 이거를 상위 한 1%에서 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올려잡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한 3.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7% 주택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뭐 많아 보이는지 이거는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한 1, 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안이 검토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부과 기준이 뭐 12억 원이 딱 될지 아니면은 내는 사람의 비율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 2% 주택 이렇게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6월 달이 세금이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6월 전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5월 중순께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만에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에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로 이튿날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 준엄한 결과를 마음에 새기겠다.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라는 SNS 글을 남기고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 키워드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일단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기자들한테 일상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용적인 민생 개혁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기관 개편 같은 거대 담론과는 좀 거리를 두고 국민의 어떤 삶,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파고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차는 민주당의 이번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또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일체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또 민생개혁의 목소리 크기만큼 실제로 국민의 삶이 개선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사실상 민생개혁 실패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당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강성당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락처를 한 1000개쯤 차단하면은 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라고 웃으면서 받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SNS로 굉장히 뜬 인물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SNS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대권 후보 이미지에 SNS를 자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랜만에 SNS에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제원 의원과 또 험한 주고받았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한테 홍준표 꼬붕이냐 했더니 장제원 의원은 그럼 김종인은 노태우 꼬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예, 맞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대표 대행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추진하는 거를 두면서 이거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라면서 마치 이제 선거 전에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듯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 안철수하고 작당을 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할 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오세훈 후보한테는 사퇴를 적용하기도 했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해명이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면 단일화가 깨지면 선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게 노력했을 뿐 누구를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 밖에 있던 안철수 대표와 또 오세훈 후보, 자기 당이지만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도록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좀 중립을 지켰다라는 어떤 반박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기가 하시던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쪽을 공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하는 해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제3지대에 영입을 해서 자신이 좀 역할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워낙 정치적으로 노회한 정치 고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행보나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제 계산된 메시지일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좀 흔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제로 반박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움직임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은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의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도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기는 이변을 펼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수당을 구성한 케이스인데 이런 언급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자신과 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제3지대 신당이 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대선을 뛰면은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언론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윤 전 총장의 행보 말이죠. 보궐선거가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최근 언론에서 한 이야기는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내 책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를 하기로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윤 전 총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미 나온다고 기자들은 사실상 예. 나오는 거로 보고 있고 이게 과연 세력화하는 작업 또 조직을 마련하고 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에 나가려면은 막대한 돈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제3지대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을 잡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손을 잡느냐 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결국 이거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